지리산의 웅장한 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싼 깊은 골짜기. 세상의 속도와는 다른 시간이 흐르는 듯한 작은 마을이 있었다. 문명의 이기는 닿지 않았지만 그 덕분에 태고의 자연을 그대로 간직한 곳. 강하나의 세상은 바로 그곳. 지리산의 품 안이었다. 하나는 이른 아침. 해가 산마루에 겨우 얼굴을 내밀 무렵이면 어김없이 등을 짊어지고 산에 올랐다. 앳된 얼굴과는 어울리지 않게. 그녀의 발걸음은 노련한 약초꾼처럼 가볍고 거침이 없었다. 독초와 약초를 구분하는 눈, 바위 틈에 숨겨진 희귀한 버섯을 찾아내는 감각은 모두 돌아가신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다. 마을 어른들은 어린 그녀를 산의 딸이라 부르며 대견해하기도, 안쓰러워하기도 했다. 그날도 하나는 바위 이끼 속에서만 자란다는 이렵초를 캐기 위해 험한 절벽을 타고 있었다. 가파른 경세도 불구하고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사냥처럼 날래고 안정적이었다. 맑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한 것은 순식간이었다. 산의 날씨는 여인의 마음과 같다고 했던가. 방금 전까지 청명했던 하늘은 순식간에 짙은 회색빛으로 변하더니 이내 장대 같은 빗줄기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아이런, 하나는 낮게 읊조리며 서둘러 짐을 챙겼다. 여름 장마철에 사는 순식간에 맹수로 돌변한다. 계곡물은 삽시간에 불어나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약해진 집안은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른다. 그녀의 작은 오두막은 마을에서도 한참 떨어진 산 중턱에 홀로 자리하고 있었다. 할머니와 함께 살던 집, 이제는 그녀 혼자서 지키는 그녀 세상의 전부였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바람은 나뭇가지를 부러뜨릴 듯 울부짖었다. 천둥이 산 전체를 뒤흔드는 듯 거대한 굉음을 내며 터졌다. 하나는 겨우 오두막에 도착해 젖은 몸을 닦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창밖은 이미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다.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폭풍우 속에서 그녀의 작은 오두막만이 따뜻한 불빛을 품은 채 위태롭게 서 있었다. 그때였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와 미친 듯한 바람소리 사이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 다른 소리가 섞여 들어왔다. 짐승의 울음소리도,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의 신음소리 같았다. 하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이 미친 폭풍우 속에, 이 깊은 산 중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었다. 헛것을 들은 것이리라. 그녀는 애써 불안감을 떨치려 했지만 귓께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맴도는 듯했다. 안 돼. 그냥 둘 수는 없어.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다. 사람의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이대로 밤을 넘기면 저천증으로 목숨을 잃을 것이 뻔했다. 하나는 도롱이를 단단히 여미고 손에는 비상용 등불을 든 채 다시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어둠 속에서 그녀는 오직 자신의 감각에만 의지한 채 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나아갔다. 발밑은 이미 흙탕물로 변해 질퍽거렸고 금방이라도 산사태가 일어날 듯 위태로웠다. 얼마나 헤맸을까? 마침내 그녀는 라빈의 가장자리, 쏟아지는 빗물에 반쯤 잠긴 채 쓰러져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남자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나와 빗물에 섞여 붉은 띠를 그리고 있었다. 이 험한 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값비싸 보이는 검은 정장은 이미 흙과 피로 얼룩져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날카로운 콧날과 굳게 담은 입술, 창백한 피부, 심하게 다친 와중에도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권지혁이었다. 하나는 잠시 숨을 죽였다. 위험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도시에서 쫓기는 범죄자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희미한 숨소리를 듣는 순간 그녀의 모든 경계심은 의원으로서의 사명감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녀는 사람을 살려야 했다. 문제는 그를 오두막까지 옮기는 일이었다. 그녀보다 훨씬 덩치가 큰 남자를 이 미끄러운 빗길을 뚫고 옮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하지만 하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산에서 나고 자란 그녀는 가녀린 몸 안쪽에 강인한 힘을 숨기고 있었다. 그녀는 남자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두르고 온 힘을 다해 그를 부축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청은방은 같은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흙탕물에 몇 번이고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남자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사투였다. 마침내 지옥 같은 시간을 지나 오두막의 문턱을 넘었을 때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창밖의 폭풍우와 대조적으로 약초 향기, 가득한 오두막 안의 고요함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쉴 틈도 없이 하나는 다시 몸을 일으켰다. 남자의 상태는 심각했다. 축축하고 차가운 옷을 벗기자 그의 몸 곳곳에 깊은 자상과 타박상이 드러났다. 갈비뼈 몇 대는 부러진 듯했고 무엇보다 머리에 상처가 위중해 보였다. 천은 위험할 정도로 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침착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마치 평생 이 순간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먼저 젖은 옷을 조심스럽게 벗겨냈다. 그의 손목에는 빗물에 젖어서도 그 가치를 잃지 않은 고급 시계가 채워져 있었고 목에는 독특한 문양이 새겨진 펜던트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옆에 내려놓았다. 상처를 깨끗한 천으로 닦아낸 후 그녀는 약초 선반으로 향했다. 지혈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부처손과 염증을 가라앉히는 어성초를 절구에 넣고 빻아 상처에 발랐다. 그리고는 열을 내리고 원기를 회복시키는 데 좋은 황기와 당귀를 넣고 진하게 약을 다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할머니가, 그리고 그 할머니의 할머니가 대대로 물려준 산의 지혜였다. 오두막 안에는 쌉쌀한 약초 냄새가 가득 퍼졌다. 하나는 밤새도록 남자 곁을 지켰다. 계속해서 끓어오르는 그의 열을 물수건으로 닦아내고 겨우 벌린 입 사이로 정성껏 달인 약을 조금씩 흘려 넣었다. 창밖의 폭풍은 마치 세상의 종말이라도 온 듯 밤새도록 미쳐 날뛰었다. 그 작은 오두막 안에서 어린 소녀는 이름도 모르는 낯선 남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거짓말처럼 폭풍이 멎었다. 찢어진 구름 사이로 상처 입은 세상을 위로하듯 맑은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남자의 거칠던 숨소리가 조금은 안정을 찾았다. 지독했던 열도 한풀 꺾여 있었다. 일단 살아난 것이다. 하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퀭한 눈으로 남자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산사람들의 투박하고 검게 그을린 얼굴과는 너무나도 다른 하얗고 날카로운 얼굴, 권력과 위험의 세계에 속해 있을 법한 얼굴이었다. 그녀는 궁금했다. 이 남자는 누구일까?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이 깊은 산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을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하룻밤의 연민과 선의가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파도의 시작이었음을, 자신의 숨겨진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운명의 서막이 바로 이 낯선 남자와 함께 시작되었음을. 고요해진 산의 아침. 그녀의 세상에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남자는 시간의 감각을 잃은 채 깊은 잠과 얕은 의식의 경계를 오갔다. 그의 세상은 온통 쌉쌀한 약초 향기와 지독한 두통, 그리고 흐릿한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침내 그가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을 때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온 것은 자신을 내려다보는 맑고 고요한 눈동자였다. 여긴 어디지?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쇠사슬에 묶인 듯 말을 듣지 않았다. 머릿속은 텅 빈 백지장 같았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완전한 공백, 기억상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공포가 그의 심장을 차갑게 옥죄었다. 평생 모든 것을 통제하며 살아온 남자에게 자기 자신조차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은 죽음보다 더한 공포였다. 괜찮아요. 움직이지 마세요.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어요. 강하나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녀는 남자의 패닉을 읽었지만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며칠 전 폭풍우 속에서 그를 발견한 일과 그가 심하게 다쳤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녀의 흔들림 없는 태도는 기억의 망망대해에 표류하던 그에게 유일한 닭과도 같았다. 그는 선택의 여지 없이 이 낯선 소녀를 믿어야만 했다. 그렇게 오두막에서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하나는 매일같이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정성껏 약을 다려 그에게 먹였다. 그녀는 쌀과 말린 채소로 담백한 죽을 쑤어 그의 기력을 회복시켰다. 그녀의 보살핌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정성이 담겨 있었다. 자신의 이름도 과거도 모두 잃어버린 권지혁은 생전 처음으로 완벽한 단순함의 세계에 던져졌다. 정체성과 권력을 모두 박탈당한 그는 그저 기억을 잃은 남자일 뿐이었다. 초반 며칠간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극심한 무력감과 정체 모를 상실감에 사로잡혀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항상 조용히 움직이는 하나이를 쫓고 있었다. 두 사람의 유대는 말이 아닌 작은 행동들을 통해 조용히 쌓여갔다. 그는 약초를 다듬고 말리고 다리는 하나의 능숙한 손길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어린 소녀의 몸짓이라고는 믿기 힘든 수십 년 경력의 장인 같은 침착함과 전문성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경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나는 그의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 듯했다. 그녀는 그저 과거가 없는 한 명의 환자로서 그를 대했다. 그 어떤 편견도, 호기심도 없는 순수한 수용. 지혁은 평생 그런 종류의 관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몸이 조금씩 회복되자 그는 장작을 패거나 샘터에서 물을 길어오는 것과 같은 작은 소일거리를 돕기 시작했다. 육체 노동은 낯설었지만 오히려 텅 빈 그의 머리를 단순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윤이나 성과를 기대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보는 첫 경험이었다. 두 사람은 대부분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그는 그녀의 고요한 존재감 속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영혼의 안식을 느끼고 있었다. 냉철하고 강력했던 CEO 권지혁의 껍질이 지리산의 맑은 공기와 이름 모를 소녀의 온기 속에서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 안에서 상처 입고 길 잃은 한 남자의 맨얼굴이 드러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군청에서 날아온 복잡한 행정 서류를 들고 끙끙대는 하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였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손에서 서류를 받아들었다. 빼곡하게 들어찬 관료적인 문장들이 마치 오랫동안 사용해온 모국어처럼 쉽고 명확하게 해독되었다. 그는 심지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논리적인 해결책까지 제시했다. 이 부분은 법률 자문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명백한 월권 행위요. 하나는 그의 날카로운 지성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 역시 스스로에게 놀랐다. 잊혀진 기술의 편린, 희미한 과거의 잔상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지작거렸다. 자신의 과거와 연결된 유일한 끈,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상실감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같은 시각, 지리산의 고요함과는 대조적으로 서울의 율제그룹 본사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다. 권지혁 회장이 절벽 아래서 추락한 차량과 함께 실종된 지 열흘이 넘어가고 있었다. 경찰은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했고 언론은 사실상 그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보도했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목 하나가 허무하게 세우러지는 순간이었다. 권태민, 지역의 이복동생이자 율제그룹의 부회장은 누구보다 비통한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그는 사랑하는 형님을 잃은 슬픔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며 눈물까지 글썽였다. 완벽한 연기였다. 하지만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온 그의 얼굴에서는 슬픔의 가면이 벗겨지고 탐욕스러운 승리자의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는 비밀리에 공모자들과 축배를 들었다. 그가 직접 설계한 사고는 완벽하게 성공했다. 눈엣가시 같던 이복형은 사라졌고
이제 이 거대한 제국은 온전히 그의 것이 될 터였다. 권태민은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그룹의 안정을 명분으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자신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추대했다. 그리고는 지역의 충신들을 숙청하고 그 자리에 자신의 사람들을 심으며 권력 기반을 다져나갔다. 제국의 심장부가 소리 없이 새로운 주인에게 잠식당하고 있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치유의 공간인 하나의 오두막, 그리고 차갑고 포식적인 욕망이 들끓는 서울의 CEO 집무실. 두 개의 세계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권지혁이 인간성을 회복하며 위태로운 평화를 찾아가는 동안 그를 죽이려 했던 남자는 그의 제국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어느덧 해 질녘이 되었다. 지혁은 오두막 앞에 툇마루에 앉아 붉게 물드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하나가 따뜻한 김이 오르는 약차한 사발을 들고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처음으로 그가 먼저 그녀에게 물었다. 당신 이름이 뭐요? 강하나예요. 그녀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를 지었다. 고맙소 강하나씨. 그들 사이의 유대는 이제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이 소녀와 함께 있는 한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그가 가까스로 탈출했던 거대한 폭풍은 서울에서 새로운 힘을 키우며 그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다. 두 세계의 충돌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하나가 아저씨라고 부르기 시작한 남자는 이제 언제 다쳤냐는 듯이 완벽하게 건강을 회복했다. 그의 몸에 새겨졌던 상처들은 희미한 흉터로 남았지만 기억은 여전히 두꺼운 안개 속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침대에 누워 무기력하게 천장만 바라보던 환자가 아니었다. 그는 고요한 산골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했다. 새벽이면 하나와 함께 일어나 샘터에서 물을 길었고 서툰 솜씨로나마 장작을 팼으며 오두막 지붕의 생곳을 수리하기도 했다. 그는 하나의 어깨너머로 배운 대로 오두막 옆 작은 텃밭을 일구는 즐거움에 빠져들었다.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그를 좌절하게 했지만 그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기묘한 평온함에 휩싸여 있었다. 그의 인생을 지배했을 이름 모를 야망과 끊임없는 압박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땀 흘려 일한 뒤에 오는 단순한 만족감이 채워졌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이 당차고 속 깊은 소녀, 강한에게 깊은 보호 본능과 애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 달에 한 번, 하나는 직접 말린 약초와 산나물을 팔고 생필품을 사기 위해 아랫마을의 장터로 내려갔다. 기억을 잃은 후 처음으로 산을 벗어나는 것이었지만 지역은 그녀를 혼자 보낼 수 없다며 동행을 고집했다. 오랜만에 밟는 흙길, 시끌벅적한 사람들의 소리, 모든 것이 그에게는 낯설면서도 어딘가 아련한 그리움을 불러일으켰다. 장터의 작은 식당에 들러 소박한 산채 비빔밥으로 점심을 해결하던 중이었다. 식당 구석의 낡은 텔레비전에서 전고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또래나게 간다가렌 다음은 경제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율제그룹은 오늘 오전 구 권지혁 회장의 49제를 열고 동생인 권태민 부회장의 회장직 승계를 공식화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와 함께 화면 가득한 남자의 영정사진이 나타났다. 날카로운 눈매, 굳게 다문 입술, 지금 자신과 똑같은 얼굴이었다. 그 아래에는 구 율제그룹 권지혁 가온 회장이라는 자막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권지혁!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무엇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마치 거대한 댐이 무너지듯 닫혀있던 기억의 수문이 열리고 지난 38년간의 인생이 거대한 해일처럼 그를 덮쳤다. 율제그룹의 차가운 회장실, 값비싼 가죽 소파의 냄새, 배신감으로 가득 찼던 동생 권태민의 얼굴, 그리고 빗길을 달리던 차를 덮치던 거대한 트럭, 끔찍한 쇠의 파열음, 얼음장처럼 차가운 강물의 감촉, 죽음의 문턱에서 보았던 아주 오래전 한 여인의 얼굴, 미소 짓던
그리고 눈물 흘리던 그녀, 박서연, 추억, 극심한 고통과 함께 잊고 있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왔다. 지난 한 달간 그가 누렸던 단순하고 평화로운 세계는 산산조각 났고 배신과 권력욕, 그리고 잊고 있던 사랑의 고통으로 가득 찬 잔혹한 현실이 그를 덮쳤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며 신음했다. 그의 고통스러운 모습에 하나는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는 것을 느끼고 황급히 그를 부축해 식당을 빠져나왔다. 오두막으로 돌아온 권지혁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고요하고 기억을 잃었던 아저씨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율제그룹을 호령하던 냉철하고 강력한 CEO, 권지혁이 서 있었다. 그의 주변 공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갑고 위험한 에너지로 가득 찼다. 그는 충격에 빠진 하나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자신이 누구인지, 율제그룹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자신의 사고가 친동생에 의해 저질러진 암살 시도였음을 설명을 마친 그는 하나의 얼굴을 깊이 바라보았다. 그녀는 단순히 한 남자의 목숨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 한 제국의 왕을, 그 제국 자체를 구한 것이다. 가슴 벅찬 고마움과 함께 또 다른 감정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단순한 구원자에 대한 감사를 넘어선 기묘하고 깊은 유대감, 그녀의 단단한 눈매, 굳센 성정, 그리고 얼굴의 어느 한 구석이 기억 속 박서연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그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혼란스러운 기억이 만들어낸 착각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갱하느씨.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회장의 권위가 실려 있었다. 당신은 내 목숨의 은인이요. 이 빚은 내 평생을 바쳐 갚겠소. 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삶을 살게 해주겠소. 그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었다. 싸워야 할 전쟁이, 되찾아야 할 제국이 있었다. 당장 서울로 돌아가야 했지만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수는 없었다.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며 흩어진 자신의 세력을 모으고 권태민이 가장 방심한 순간에 그의 심장을 찔러야 했다. 그는 하나에게 제안을 했다. 나와 함께 서울로 갑시다. 지금 나에겐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오. 표면적으로는 내 건강을 돌보는 개인 간병인이 되겠지만 실제로는 나의 가장 믿음직한 동지가 되어주시오. 하나는 망설였다. 서울, 대기업, 음모. 그것은 그녀가 속한 세계가 아니었다. 그녀의 자리는 이 산과 약초와 고요함 속에 있었다. 지역은 그녀의 망설임을 읽었다. 그는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나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 알아내는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오. 당신은 날카로운 관찰력과 침착한 마음을 가졌소. 지금 나에게는 그것이 필요하오. 그는 그녀를 설득하기 위해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 뒷수습을 위해 이곳까지 찾아올 수도 있으며 자신의 곁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그 말에 하나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자신 때문에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마을 사람들을 떠올렸다. 결국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지역이 비밀리에 연락한 그의 유일한 충신, 김 비서가 보낸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상의슬게 도착했다. 지역은 김 비서가 준비한 완벽하게 재단된 새 양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는 낡은 허물을 벗어던지듯 상골 생활의 흔적을 지우고 다시 제국의 왕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나는 그의 곁에 작은 보따리 하나만을 든 채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살아온, 이제는 떠나야 할 작은 오두막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채오르며 지역은 그녀의 눈에 서린 불안감을 보았다. 그는 자신의 위험한 세계로 그녀를 끌어들인 것에 대해 순간적인 죄책감을 느꼈다. 걱정하지 마시오. 그가 자신도 모르게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반드시 지켜줄 테니. 차는 고요한 산을 뒤로하고 서울이라는 거대한 콘크리트 정글을 향해 미끄러져 나갔다. 왕의 귀환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비밀 병기와 함께 돌아가고 있었다. 두 세계의 충돌은 더 이상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로 향하는 검은색 세단 안에서
강하나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낯설게 바라보았다. 그녀가 평생을 살아온 지리산의 푸른 산맥과 흙 냄새는 온데간데 없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회색빛 빌딩 숲과 숨막히는 아스팔트 냄새. 그곳은 마치 다른 행성처럼 느껴졌다. 차가 마침내 멈춰선 곳은 서울의 부촌, 평창동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 앞이었다. 높은 담벼락과 육중한 철문은 마치 성체처럼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있었다. 권지혁이 수년간 발길을 끊었던, 그러나 이제는 그의 비밀기지가 되어야 할 권씨 일가의 본가였다. 차에서 내린 하나는 그 압도적인 규모에 잠시 숨을 삼켰다. 완벽하게 관리된 정원, 생기 넘치는 산의 소음과 대조되는 답답한 침묵. 그녀는 마치 황금으로 만든 새장 속에 갇힌 산새가 된 기분이었다. 김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들어서는 권지혁의 공식적인 이야기는 이러했다. 기적적으로 사고에서 살아남았으나 극심한 트라우마와 후유증으로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당분간 외부 활동을 중단하고 지리산에서 만난 특별한 요양 전문가 강하나의 돌봄 아래 본가에서 회복에만 전념한다. 그의 은밀한 방역을 위한 완벽한 위장이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안도가 아닌 차가운 의심과 노골적인 적대감이었다. 세상에, 지혁아 이게 꿈이냐 생시냐?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권태민의 어머니이자 지혁의 계모인 윤 여사였다. 그녀는 과장된 몸짓으로 지혁을 끌어안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들의 성공에 걸림돌이 될 존재가 살아 돌아온 것에 대한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지혁의 뒤에 서 있는 하나를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위아래를 훑었다. 신분 상승을 노리고 접근한 꽃뱀이라 단정짓는 경멸의 시선이었다. 그리고 권태민이 나타났다. 그는 살아있는 형의 모습에 그 누구보다 경악하고 분노했지만 순식간에 그 사리를 감추고 눈물 젖은 얼굴로 달려왔다. 형님 살아계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는 지혁을 끌어안고 오열했지만 지혁과 마주친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태민은 곧바로 그의 저기를 하나에게로 돌렸다. 그는 비웃음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런데 형님, 뒤에 있는 아가씨는 누굽니까? 행사액을 보니 어디 산골에서 막 내려온 것 같은데 설마 하니 저런 애를 간병인으로 쓰시겠다는 건 아니겠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하지만 하나는 그들의 경멸적인 시선에도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그러나 당당하게 제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고요한 존엄함이 오히려 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지혁은 그런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 사람은 내 생명의 은인인 강하나 씨다. 내 회복에 관한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 씨에게 맡길 테니. 다들 그렇게 알도록. 그의 선언은 이 집안에서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하나에게 주어진 방은 저택의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하녀들이나 쓸 법한 작고 낡은 방이었다. 집안의 하인들은 계모 윤 여사의 눈치를 보며 그녀를 없는 사람 취급했다. 하지만 하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에만 집중했다. 권지혁을 돌보는 것, 그리고 그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것. 그녀는 김 비서가 비밀리에 구해온 약재들로 약을 다리고 그의 회복을 위한 식단을 준비했다. 그녀는 곧 이 저택이 적들로 가득한 소굴임을 깨달았다. 산에서 야생동물의 움직임을 읽던 그녀의 날카로운 관찰력은 이제 이 거대한 집안에서 오가는 미세한 눈빛과 권력의 역학관계를 읽어내는 데 사용되었다. 그녀는 태민이 집으로 불러들이는 의문스러운 손님들, 그리고 자신들을 엿보는 하인들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태민은 하나를 그냥 둘 수 없었다. 그녀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고 지혁과 그녀의 깊은 유대감은 그의 계획에 큰 위협이었다. 그는 그녀를 얕보고 조잡하지만 확실한 방법으로 쫓아낼 계획을 세웠다. 며칠 후 윤 여사는 태민의 사주를 받아 직접 만든 보양식이라며 기름진 음식들로 가득한 상을 지혁의 방으로 들였다.
하나가 만들어준 담백한 약죽 대신이었다. 사내 대장부가 기력을 회복하려면 이런 고기를 뜯어야지. 어디 풀떼기 죽 따위로 되겠니? 듣도 보도 못한 계집애가 뭘 안다고 설쳐대는지. 윤 여사는 노골적으로 하나를 무시하며 지혁에게 음식을 권했다. 계획은 간단했다. 지역의 몸 상태에 해로운 음식을 먹여 탈이 나게 한 후 모든 책임을 하나의 무식한 민간 요법 탓으로 돌려 그녀를 사기꾼으로 몰아쫓아내는 것이었다. 하나는 그들의 유치한 속셈을 즉시 간파했다. 그녀는 언쟁을 벌이거나 소란을 피우는 대신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는 할머니가 물려주신 작은 은수저를 품에서 꺼내 기름진 갈비찜 국물에 살짝 담갔다. 어머,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니. 윤 여사가 기겁하며 소리쳤지만 하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수저를 꺼내 보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독은 없습니다. 사모님, 하지만 이 음식에 들어간 녹두 성분은 지금 회장님께서 복용하고 계신 해독 약초의 성분과 상극입니다. 함께 드시면 약효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간에 심각한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회장님의 회복을 진심으로 바라신다면 이런 음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녀의 설명은 막연한 추측이 아니었다. 약초의 성분과 효능에 대한 해부학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녀의 논리 정견한 설명에 윤 여사와 문가에 서 있던 태민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지역은 아픈 환자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윤 여사가 내민 음식을 밀어내고 하나가 끓인 약죽만을 들었다. 그의 행동은 하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태민과 윤 여사의 첫 번째 계획은 처참하게 실패했다. 그들은 어리석고 악의적인 사람들이 되었을 뿐이었다. 태민은 분노의 주먹을 불끈 쥐었다. 저 산골 계집애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다. 그날 밤 지역의 서재, 지역과 하나, 그리고 김 비서가 마주 앉아 있었다. 생각보다 성급하게 나오는군. 지역이 차갑게 말했다. 김 비서는 경외심이 담긴 눈으로 하나를 바라보았다. 오늘 강하나 선생님의 대처는 완벽했습니다. 회장님, 지역의 시선 역시 하나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김 비서에게 부탁해서 받은 현대 양리학 책을 조용히 읽고 있었다. 그녀는 적응하고 배우고 다음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서울로 데려온 것은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었다. 조용하지만 강인한 산에서 온 전사였다. 그리고 그 전사는 지금 적의 심장부에서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율제 그룹을 되찾기 위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강하나는 그 첫 번째 전투에서 멋지게 승리했다. 저택에서의 시간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흘러갔다. 강하나는 권지역의 흔들림 없는 수호자 역할을 계속했고 권태민과 윤 여사는 먹이를 노리는 매처럼 호시탐탐 그들의 약점을 찾고 있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지역은 재활을 위해 저택 안에 오래된 온실을 찾았다. 그곳은 한때 그의 첫사랑 박서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추억의 장소였다. 하나는 지역의 건강에 도움이 될 약초 몇 가지를 직접 키우기 위해 온실 한편에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내리며 약초를 돌보는 하나의 얼굴을 비추었다. 특정 각도에서 본 그녀의 모습, 진지한 표정, 굳게 다문 입술, 식물과 교감하는 듯한 그녀의 모습에서 지역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하나가 아니라 18년 전의 서연이었다. 단순히 외모가 닮은 것이 아니었다. 분위기, 기운, 영혼의 어느 한 조각이 놀랍도록 겹쳐 보였다. 그 짧은 순간은 그의 내면 깊숙이 잠들어 있던 오래된 상처를 헤집어 놓았다. 서연과의 마지막 대화, 그녀의 눈물, 그리고 갑작스럽고 이해할 수 없었던 그녀의 죽음. 경찰은 자살로 종결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그의 위를 배회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지역은 더 이상 과거를 외면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김 비서에게 비밀스러운 명령을 내렸다. 18년 전 박서연 씨 사망 사건을 재조사해 관련된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경찰 보고서, 증인 진술, 병원 기록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강하나 씨의 뒷조사도 부탁하네. 부모, 할머니, 어떻게 그 산골 마을에 정착하게 됐는지 알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자신의 생명의 은인을 몰래 조사한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들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불가능한 희망과 끔찍한 의심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그는 알아야만 했다. 두 사람 사이에 정말 어떤 연결고리가 존재하는지. 지혁이 과거를 파헤치는 동안 하나는 현재의 위험에 집중하고 있었다. 태민의 첫 번째 공격은 조잡했지만 다음번은 더욱 정교하고 치밀할 것이 분명했다.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적을 알아야 했다. 그녀는 존재감 없는 간병인이라는 자신의 위치를 10분 활용했다. 저택 구석구석을 오가며 보고, 들었다. 스쳐 지나가며 들은 통화 내용의 조각, 서재 책상 위에 놓인 서류의 이름, 저택을 방문한 임원의 불안한 눈빛, 산에서 단련된 그녀의 경이로운 기억력은 모든 것을 담아두었다. 그녀는 김 비서에게 순진한 얼굴로 몇 가지를 부탁했다. 회장님의 스트레스 원인을 이해하고 싶다며 율제그룹의 과거 재무 보고서를, 회장님의 산책을 위한 조용한 장소를 찾고 싶다며 본사 건물의 설계도를, 직원들의 이름을 빨리 외우고 싶다며 사내 인트라넷 접속 권한을 요청했다. 김 비서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지역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그녀를 믿고 모든 자료를 제공했다. 하나는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민의 측근이 관리하는 특정 자회사가 항상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주요 입찰을 따내는 것을 발견했다. 재무 보고서에는 그 자회사에서 발생한 출처불명의 막대한 기타 지출 항목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지역의 사고와 연관지었다. 지역의 차를 들이받은 트럭은 바로 그 비리로 가득한 자회사의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비자금 조성이 아니었다. 불법적인 활동을 위한 검은 돈의 출처였다. 지역에 대한 암살 시도는 단순히 후계 구도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파헤치려는 그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태민은 그저 욕심 많은 동생이 아니라 율제그룹이라는 거대한 몸체 안에서 암약하는 범죄 조직의 수장이었다. 하나는 자신의 발견을 지역에게 가져갔다. 그녀는 서재의 커다란 테이블 위에 관련 서류들을 펼쳐놓고 자신이 찾아낸 연결고리들과 논리적인 추론을 설명했다. 그녀의 브리핑은 군더더기 없이 명료했고 무서울 정도로 정확했다. 지역은 그녀의 분석 능력에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단지 관찰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었다. 타고난 전략가였다. 그는 자신과 같은 복잡한 정보 속에서 패턴을 읽어내는 천재적인 두뇌를 그녀에게서 보았다. 그는 서류 위로 몸을 숙인 채 예리하고 지적인 눈빛으로 집중하고 있는 하나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다시 서연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외모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에 담긴 불꽃, 번뜩이는 지성, 그것이 서연과 닮아 있었다. 지역은 깨달았다. 서연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는 자신의 여정과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세력을 파헤치려는 하나의 조사는 결국 같은 길 위에서 만나고 있었다. 그 길의 끝에는 동일한 적, 권태민이 서 있었다. 그때 김 비서가 하나의 신상에 대한 1차 조사 보고서를 들고 서재로 들어왔다. 회장님, 이상합니다. 강하나 선생님의 과거 기록은 비정상적일 정도로 깨끗합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것처럼. 유일한 공식 기록은 할머니가 신고한 출생 신고서뿐. 부모에 대한 기록은 전무합니다. 지혁은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멎었다. 강하나의 공식적인 생년월일. 그는 미친 듯이 머릿속으로 날짜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 날짜는 박서연이 실종된 날로부터 정확히 9개월 후였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희망, 끔찍했던 의심이 이제는 거의 확신이 되어 그의 심장을 내리쳤다. 그는 부패의 흐름을 짚어내느라 여념이 없는 하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내면에서 휘몰아치는 폭풍을 그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과거의 그림자는 더 이상 희미한 기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금 이 방 안에 모든 것의 열쇠를 쥔 채 살아 숨 쉬고 있었다. 지축을 흔드는 거대한 진실이 고요한 서재의 공기 속에서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자신이 놓은 덫에 스스로 걸려든 윤 여사와 권태민은 한동안 몸을 사렸다. 하지만 그것은 패배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더 정교하고 치명적인 다음 공격을 위한 숨 고르기일 뿐이었다. 특히 권태민은 강하나라는 존재가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더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있음을 깨닫고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더욱 악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율제그룹이 현재 거대 해외 건설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경쟁사와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기로 했다. 율제그룹이 제시할 입찰 가격과 기술 재원은 그룹의 명운이 걸린 1급 비밀이었다. 태민은 이 정보를 경쟁사에 유출시키고 그 죄를 강한에게 뒤집어 씌워 그녀를 산업 스파이로 몰아 매장시킬 계획을 세웠다. 이번 계획의 실행은 그의 충실한 신복 중 하나인 전략기획부의 박 부장이 맡았다. 박 부장은 태민의 지시를 받아 입찰 관련 기밀 정보가 담긴 USB를 하나가 자주 책을 읽는 저택의 서재에 실수로 떨어뜨려 놓았다. 어떤 표식도 없는 평범한 USB였다. 동시에 태민은 김하나라는 가짜 이름으로 개설된 대포 통장에 거액의 돈을 입금시켜 정보 유출의 대가로 받은 돈처럼 꾸며놓았다. 모든 준비는 완벽했다. 계획대로 하나는 서재 바닥에 떨어진 USB를 발견했다. 이 저택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 대신 김 비서에게 일기를 쓰고 싶다며 부탁해서 받은 낡은 오프라인 노트북에 USB를 꽂았다. 그것은 그녀의 예리한 직감이 내린 결정적인 한 수였다. 파일을 열어본 그녀는 그 내용에 경악했다. 그리고 즉시 이것이 자신을 겨냥한 정교한 함정임을 깨달았다. 보통 사람이라면 당황하거나 두려움에 떨었겠지만 그녀의 머리는 차갑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했다. 하나는 USB를 들고 곧장 지역에게 갔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것과 이것이 함정이라는 자신의 추론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것은 지역에게 있어 중대한 신뢰의 시험대였다. 그가 믿기 시작한 여인이 사실은 회사를 팔아넘기려 한 스파이일 수도 있다는 물증이 눈앞에 있었다. 태민이 꾸며놓은 모든 정황 증거는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역은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논리를 넘어선 그녀가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불가능한 희망에 뿌리를 둔 깊은 믿음으로 하나의 맑고 단단한 눈을 바라보았다. 나는 당신을 믿소. 그의 흔들림 없는 한마디는 두 사람의 동맹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었다. 자기 자신조차 놀랄 정도의 깊은 확신이었다. 그들은 즉시 김 비서와 함께 역공을 계획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는 산골 소녀의 지혜와 전략가로서의 천재성을 동시에 갖춘 강하나가 있었다. 그녀의 계획은 이러했다. 적들이 파놓은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척하며 그 함정을 적의 무덤으로 만드는 것. 하나는 김 비서와 함께 밤을 새워 USB 안에 입찰 제안서 내용을 교묘하게 수정했다. 입찰 가격과 기술 사양의 수치들을 전문가가 아니면 알아채기 힘들 정도로 미세하지만 실제 입찰에서는 치명적인 결함이 되도록 바꾸어 놓았다. 동시에 그들은 파일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추적 소프트웨어를 심었다. 다음 날 하나는 태민이 설치해 놓은 감시 카메라가 있는 서재의 컴퓨터에 일부러 USB를 꽂아 파일을 업로드하는 척 연기했다. 함정에 빠진 순진한 시골 처녀의 역할은 완벽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믿은 박 부장은 조작된 정보를 경쟁사에 전달했다. 율제의 입찰 정보를 손에 넣었다고 확신한 경쟁사는
그들이 받은 플로우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신들의 최종 입찰가를 결정했다. 마침내 운명의 입찰일 경쟁사는 자신들이 입수한 정보에 맞춰 율제보다 약간 낮은 가격을 써내며 승리를 확신했다. 하지만 지역의 비밀 지령을 받은 율제그룹의 대표는 전혀 다른 진짜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다. 결과는 율제그룹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경쟁사는 조작된 기술 정보 때문에 터무니없는 제안서를 제출한 꼴이 되어 망신을 당하고 실격 처리되었다. 동시에 USB에 심어놓은 추적 소프트웨어는 파일이 열리고 전송된 시간과 장소, IP 주소까지 모두 기록하여 박 부장의 범행에 대한 완벽한 디지털 증거를 확보했다. 그날 밤, 여전히 요양 중인 지역은 자신의 서재로 태민과 내부 감사팀장을 호출했다. 김 비서는 사색이 된 박 부장을 끌고 들어왔다. 지역은 말없이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다. USB의 추적 데이터, 박 부장이 경쟁사 관계자와 비밀리에 만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그리고 그의 차명 계좌 입금 내역까지. 모든 것을 직감한 박 부장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며 태민이 배우라고 모든 것을 자백했다. 태민은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이 방구석에 조용히 서 있는 하나에게로 향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더 이상 순진한 시골 처녀가 아닌 자신의 머리 위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본 무서운 전략가의 모습을 보았다. 지혁은 아직 태민을 해고하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 쉬운 처벌이었다. 대신 그는 이 사건을 빌미로 태민의 권한이었던 전략기획부를 자신의 직속으로 편입시키며 그룹 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했다. 그는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고지를 점령한 것이다. 태민이 분노에 차 서재를 뛰쳐나간 후 김 비서는 하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처음으로 깊은 존경심을 담아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강하나 선생님. 선생님께서 회사를 구하셨습니다. 지역은 자랑스러움과 경외감, 그리고 그녀의 정체에 대한 깊어지는 확신이 뒤섞인 눈으로 하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였다. 단순한 치유자가 아닌 번뜩이는 지성과 강인한 심장을 가진 전사로서 속삭임과 음모는 실패했고 그 실패는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아버지와 딸의 유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권태민의 음모를 성공적으로 격퇴한 후 저택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불안한 평온이 찾아왔다. 강하나는 이제 더 이상 무시당하는 시골 처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존재감은 권태민과 윤 여사에게 눈엣 가시처럼 박혔고 김 비서를 비롯한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지역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하나의 생년월일이 박서연이 사라진 시점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이후 그의 머릿속은 온통 18년 전 과거에 대한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공식적인 사망 기록은 너무나도 간단했다. 연인과의 이별을 비관한 우울증에 의한 자살. 하지만 지역은 알고 있었다. 그들의 이별은 아버지인 권 회장이 간갑적으로 만들어낸 것이었음을, 그리고 서연은 그렇게 쉽게 자신의 목숨을 버릴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음을. 김 비서가 추가로 파헤친 사실들은 그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서연의 사망 진단서에 서명한 의사는 그녀가 죽은 직후 갑자기 병원을 그만두고 해외로 이민을 가버렸다. 그녀가 마지막을 보냈던 서울 외곽의 작은 개인 병원은 1년 뒤 의문스러운 정황 속에서 파산하고 문을 닫았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깔끔했다. 마치 누군가 거대한 손으로 진실을 덮어버린 것처럼. 지역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직접 그 폐병원으로 가보기로 결심했다. 과거의 유령과 정면으로 마주하기 위해서였다. 폐병원은 도시의 상처처럼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음산한 바람이 드나들었고 복대는 먼지와 망각의 냄새가 가득했다. 지역과 김 비서는 희미한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병원 기록실로 향했다. 기록실은 이미 한 차례 누군가에 의해 뒤져진 듯 어지러웠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썩어가는 종이 더미 속에서 단 하나의 단서라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서류들을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녹슨 파일 캐비닛 가장 깊숙한 곳에서 그들은 낡고 바랜 미공식 장부 한 권을 발견했다. 당시 근무했던 한 간호사가 개인적으로 기록했던 것으로 보이는 수기 장부였다. 지역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넘겼다. 그리고 18년 전 어느 날짜, 박서연이라는 이름 아래에 적힌 기록을 발견하는 순간 그는 숨을 멈췄다. 산모 박서연, 2.8kg 여아 출산. 아이 건강함. 산모는 과다출혈로 위독. 산모의 요청에 따라 아이는 외할머니에게 인계됨.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서연은 자살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아이를 낳다가 죽은 것이었다. 그에게 딸이 있었다. 퍼즐 조각들이 끔찍하고도 슬픈 명료함과 함께 제자리를 찾아갔다. 그의 아버지가 그토록 잔인하게 그들을 갈라놓았던 이유. 그것은 단지 두 연인을 떼어놓기 위함이 아니었다. 자신의 핏줄. 율제 그룹의 또 다른 후계자의 존재를 숨기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지역이 과거의 망령과 사투를 벌이는 동안 하나는 서울의 한 구석에서 자신만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다. 지역의 기력을 보충할 약재 중 하나가 매우 희귀하여 오직 경동의 오래된 약재 시장에서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랜만에 맡는 익숙한 약초 냄새에 하나는 잠시나마 고향에 온 듯한 평온함을 느꼈다. 그녀가 한 약재상에서 약초를 고르고 있을 때였다. 옆에서 약초를 다듬던 노인들의 대화가 그녀의 귓가에 들려왔다. 그들은 하나의 돌아가신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약재상들 사이에서 범접할 수 없는 실력을 가진 거의 전설과도 같은 인물이었다. 호기심이 동한 하나는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노인들은 그녀가 그 전설적인 약초꾼의 손녀라는 사실을 알고는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들 중 한 명이 아련한 눈빛으로 과거를 회상했다. 자네 할머니가 갓난아기를 포대기에 싸들고 이 시장에 나타났던 게 벌써 18년 전이구먼. 얼굴에 어찌나 깊은 슬픔이 서려 있던지. 노인은 말을 이었다. 그때 자네 할머니가 그랬지. 하늘에서 떨어진 별님이 남기고 간 귀한 선물이라고. 그 아이 목숨.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가 살려낼 거라고. 그 말을 들은 하나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마친 노인은 마치 무거운 의무를 다하려는 사람처럼 그녀를 가게 안쪽의 낡은 창고로 이끌었다. 그는 먼지 쌓인 나무 상자들 속에서 아주 작고 오래된 오동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자네 할머니가 맡겨두신 물건일세. 자네가 어른이 되면 전해주라고 신신당부하셨지. 하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낡은 비단 조각 위에는 단 하나의 물건이 놓여 있었다. 펜던트였다. 섬세하게 세공된 은빛 은행잎 모양의 펜던트. 뒷면에는 독특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하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는 똑같이 생긴 펜던트를 본 적이 있었다. 그녀가 구해준 남자. 권지혁의 목에 항상 걸려있던 바로 그 펜던트였다. 화면이 교차되었다. 폐병원에서 딸의 출생 기록이 적힌 장부를 들고 만견자실한 지역의 모습. 그리고 낡은 약재상에서 자신의 부모가 나누어 가졌을 사랑의 증표를 들고 충격에 휩싸인 하나의 모습. 지혁은 기억해냈다. 서연에게 똑같은 펜던트를 선물했던 날을, 그들 각자를 위한 한 쌍의 징표. 서로를 향한 영원한 약속이었다. 그는 항상 자신의 것을 목에 걸고 다녔다. 그녀의 것은 그녀와 함께 사라졌다고 믿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녀는 그것을 그들의 아이에게 남겼다. 하나 역시 기억해냈다. 지역이 무의식 중에 자신의 펜던트를 만지작거리던 모습. 그때 그의 눈에 서려 있던 깊고 아득한 슬픔. 그녀는 마침내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에게서 느꼈던 설명할 수 없는 동질감의 근원을 깨달았다. 하나는 심장이 터질 듯한 채 가게를 뛰쳐나왔다. 충격, 혼란,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희미한 희망이 그녀의 안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같은 시각.
지역의 차 역시 폐허를 뒤로하고 저택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불타는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그들의 길은 이제 저택에서 하나로 합쳐질 참이었다. 두 사람 모두 진실의 조각 하나씩을 손에 쥐고 있었다. 지역은 그녀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는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증표를 가지고 있었다. 이 두 조각이 만나는 순간 진실은 완성될 것이고 그들의 세상은 영원히 바뀔 것이다. 가장 감동적이고도 슬픈 폭로의 무대가 막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권지혁의 차가 급정거하며 저택 앞에 멈춰섰다. 그는 낡은 장부를 손에 쥔 채 채서 뛰쳐나왔다. 바로 그 순간 반대편에서 택시 한 대가 멈춰서고 창백한 얼굴의 강하나가 작은 오동나무 상자를 가슴에 품은 채 내렸다. 거대한 저택의 입구에서 두 사람은 마주섰다.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그는 그녀의 손에 들린 펜던트를 보았다. 그녀는 그의 눈에 서린 절박한 확신을 읽었다. 진실은 말없이도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무겁고 강렬하게 채우고 있었다. 그는 저택 안의 수많은 눈들을 피해 말없이 그녀를 자신의 서재로 이끌었다. 육중한 문이 닫히고 완벽한 침묵이 내려앉은 서재. 지역은 부드럽게 그녀의 손에서 펜던트를 건네받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셔츠 안에서 항상 지니고 다니던 또 다른 펜던트를 꺼내 보였다. 그는 두 개의 펜던트를 나란히 놓았다. 찰칵 소리와 함께 두 개의 반쪽짜리 은행잎은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완벽하게 맞물렸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겨워 심하게 잠겨 있었다. 서연 씨, 당신 어머니, 그 사람과 나, 이건 우리의 약속이었어. 그는 이어서 간호사의 낡은 장부를 펼쳐 그녀의 출생 기록이 적힌 부분을 가리켰다.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서연을 향한 자신의 사랑, 아버지의 극심한 반대,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살이라고만 믿어왔던 자신의 어리석음까지. 하나는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채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평생을 지탱해온 정체성, 할머니 손에 자란 고아라는 사실이 무너져 내리고 그 자리에 믿을 수 없는 새로운 진실이 세워지고 있었다. 그녀가 구해준 남자, 냉정한 CEO, 다정했던 아저씨가 그녀의 아버지였다. 두 사람의 심장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지역에게는 권태민과 싸우고 그녀의 권리를 되찾아줄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다. 그는 이미 김 비서에게 법적 효력을 갖는 유전자 검사를 비밀리에 준비시켜 놓은 상태였다. 며칠 후 김 비서는 검사 결과지를 들고 서재로 들어왔다. 지역과 하나는 숨 막히는 침묵 속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 비서는 두 사람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 또한 벅찬 감동으로 젖어 있었다. 회 회장님, 검사 결과 99.99% 친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따님을 찾으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공식적인 확인, 그것은 물리적인 타격처럼 두 사람을 강타했다. 현실이었다. 그 순간부터 서재는 격렬한 감정의 폭풍에 휩싸였다. 지혁은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과 후회에 무너졌다. 그는 딸의 인생 전부를 놓쳤다. 그녀의 첫 걸음마, 첫 옹알이. 힘들었던 모든 순간에 그는 곁에 없었다. 그가 호화로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의 딸은 척박한 산골에서 가난과 싸우며 자라났다. 그는 굳은 살이 박인 하나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 어떤 육체적 고통보다 더한 아픔이 그의 심장을 헤집었다. 그는 남은 평생을 바쳐 이 모든 것을 보상하리라 맹세했다. 하나의 마음은 그보다 더 복잡했다. 그녀에게 아버지가 생겼다. 강력하고 부유한 아버지. 하지만 그는 동시에 낯선 타인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와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슬픔에 잠겼다. 그들을 갈라놓은 세상과 운명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다. 그녀는 지혁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를 보는 동시에 자신만큼이나 거대한 슬픔과 후회의 짐을 짊어진 한 남자를 보았다. 두 사람은 길고 어려운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그녀의 삶에 대해 물었고
그녀는 할머니와 지리산과 약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그녀의 어머니 박서연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기억 속 서연의 모든 것을 꺼내어 하나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과거를 선물했다. 그것은 18년의 공백을 메우는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 마침내 지혁이 그녀를 깊이 바라보며 말했다. 내 이름은 강하나가 아니다. 할머님께서 널 지키기 위해 당신의 성을 주신 거야. 너의 진짜 이름은 권하나다. 그는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반역이자 권태민을 향한 선전포고로서 즉시 그녀를 자신의 호적에 올렸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더 이상 간병인과 환자 혹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었다. 피로 맺어지고 정의를 향한 공동의 목표로 뭉친 아버지와 딸이었다. 부패를 파헤치려던 하나의 싸움은 이제 어머니의 명예와 자기 자신의 정당한 자리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 되었다. 그날 밤 서재. 두 사람은 지혁이 오랫동안 숨겨왔던 빛바랜 서연의 사진 한 장 앞에 나란히 서 있었다. 우리가 되찾을 거다. 하나야. 지혁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들이 네의 어머니에게 저지른 짓, 그리고 우리에게서 훔쳐간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만들 거다. 하나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과 그 옆에 결연하게 서 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산골에 수줍고 다정했던 소녀는 이제 없었다. 그 자리에는 권지혁의 딸이자 율제그룹의 상속인 권하나가 서 있었다. 진실은 밝혀졌다.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진실이 밝혀진 후 일주일, 권지혁은 더 이상 병약한 환자를 연기하지 않았다. 그는 이 사회의 가장 충성스러운 몇몇 동맹들에게 조용히 연락하여 자신이 돌아왔으며 곧 폭풍이 몰아칠 것임을 알렸다. 권태민은 초조해졌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신감과 목적의식으로 움직이는 지혁의 모습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지혁이 무언가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자신의 권력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태민은 지혁을 영원히 제거하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심했다. 그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지역의 정신적 트라우마와 산골 처녀를 지배들인 기이한 행동 등을 문제 삼아 그의 경영 능력에 대한 불신임만을 상정하여 회장직에서 끌어내릴 계획이었다. 최후의 결전 무대는 그렇게 마련되었다. 지역의 서재는 전쟁 상황실로 변했다. 지역과 하나, 그리고 김 비서는 이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밤낮 없이 머리를 맞댔다. 전략의 핵심을 짠 것은 놀랍게도 하나였다. 그녀는 단순한 살인미수 증거만으로는 이사회의 노회한 이사들을 완벽하게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 지적했다. 그들의 싸움을 개인적인 원한이 아닌 회사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 만들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수집했던 비리 증거들을 완벽한 이야기로 엮어냈다. 그녀는 태민의 자회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그 돈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그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흐름, 그리고 그 돈이 정관계의 로비와 적대적 M&A 세력을 매수하는 데 사용된 정황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범죄 지도를 그려냈다. 그녀는 재무적 범죄와 지역에 대한 살인 미수 시도를 하나의 고리로 연결시켰다. 지역은 그녀의 전략적 천재성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 약촉군의 세심함과 타고난 승부사의 본능이 그녀 안에 공존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권력으로 판을 깔았고 그녀는 그 판을 뒤엎을 눈부신 전략을 세웠다. 운명의 긴급 이사회 날 율제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에는 얼음장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권태민은 의장석에 앉아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침내 권지혁이 완벽하게 회복된 모습으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리고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의 바로 뒤를 따르는 강하나의 모습이었다. 촌스러운 시골 처녀가 아닌 단정하고 지적인 정장 차림의 그녀는 조금의 위축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태민은 예정대로 회의를 시작했다. 그는 유려하고 기만적인 어조로 형님의 불행한 후유증과
불안정한 판단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하나를 정체불명의 여자라 칭하며 그녀가 지역에게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마침내 권지혁 회장에 대한 해임안을 공식적으로 상정했다. 투표가 시작되기 직전 지혁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투표에 앞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지배구조 관련 안건이 있습니다. 그의 신호에 따라 김 비서는 모든 이색에 두툼한 서류철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다. 동시에 태민회 등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스크린에 나타난 첫 번째 문서는 재무보고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발행한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였다. 권지혁과 강하나 두 사람의 이름 아래에 친자 관계 확률 99.9%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회의장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태민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옆에 선 하나를 소개했다. 이사님들께 제 딸을 소개합니다. 이제는 강하나가 아닌 제 호적에 정식으로 이름을 올린 권하나입니다. 그리고 율제그룹에 대한 제 개인 지분의 유일한 상속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녀의 정당성과 힘을 만천에 공표하는 선언이었다. 모두가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이번에는 하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이제 그녀의 시간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단단했다. 분노가 아닌 차갑고 반박할 수 없는 논리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비리의 증거들을 하나씩 이사들 앞에서 펼쳐 보이기 시작했다. 스크린에는 은행 거래 내역, 비밀 장부,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도표들이 쉴 새 없이 나타났다. 권태민을 정점으로 하는 거대한 부패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그 비자금이 어떻게 자신들의 아버지를 죽음의 문턱으로 몰고 간 트럭의 자금원이 되었는지 완벽하게 증명해 보였다. 그리고 최후의 일격 스크린에 녹취록 파일이 나타났다. 김 비서가 가명을 조건으로 회유한 박 부장과 권태민의 통화 내용이었다. 녹취록 속에서 태민은 자신의 입으로 직접 지역을 죽이고 사고로 위장하려 했던 계획을 떠벌리고 있었다. 내년, 내년이 감히 모든 것이 폭로되자 태민은 이성을 잃고 하나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가 그녀에게 닿기도 전에 지역의 지시에 따라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에게 제압당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이 들이닥쳤다. 권태민 씨, 살인미수, 횡령,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검사가 차갑게 체포영장을 내밀었다. 태민은 비명과 저주를 퍼부으며 짐승처럼 끌려나갔다. 찬탈자의 시대는 그렇게 끝이 났다. 회의실은 경악과 공포, 그리고 경외심이 뒤섞인 침묵에 휩싸였다. 지혁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권위는 이제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옆에 이 모든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용의 소굴에 들어와 제 손으로 용의 목을 베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지혁이 간결하게 선언했다. 율제그룹을 바로 세우는 진짜 일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회의실의 거대한 통유리 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다. 아버지와 딸은 나란히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궁극의 악에 맞서 승리했다. 그들은 단지 가족과 회사를 되찾은 것이 아니었다. 박서연의 이름으로 정의를 되찾은 것이다. 고통스럽게 얻어낸 승리,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사회가 끝난 후에 며칠은 그야말로 폭풍과도 같았다. 권지혁은 딸 권하나와 충신 김 비서의 보좌를 받으며 썩어 문드러진 제국의 환부를 도려내는 대수술을 시작했다. 권태민의 신복들과 부패에 연루된 임원들은 가차없이 숙청되었다. 비자금의 온상이었던 유령 자회사는 해체되었고 관련된 모든 인물들은 사법 처리되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이었지만
권지혁의 단호하고 투명한 위기 처리 방식은 오히려 시장과 대중의 신뢰를 서서히 되찾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이 과정을 율제그룹의 고통스러운, 그러나 위대한 재탄생이라 명명했다. 마침내 권지혁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백 명의 기자들과 업계 관계자들로 가득 찬 회견장은 숨 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지혁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당당함과 기품을 지닌 권하나가 함께였다. 그는 먼저 고개를 숙여 이번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후 새로운 시대의 윤리 경영을 약속했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를 경악시킨 진짜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그는 자신의 사고와 기적적인 생還, 그리고 잃어버렸던 딸과의 재회에 대해 물론 많은 부분이 각색된 채로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율제그룹의 미래를 소개합니다. 저의 딸이자 그룹의 새로운 부회장이 될 권하나입니다. 선언이 끝나는 순간 수천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기자들의 질문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그 엄청난 압박감의 한가운데서 하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섰다. 준비된 원고는 없었다. 그녀는 진심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온 지리산에 대해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가치들 생명, 자연, 그리고 사람의 도리에 대해 말했다. 할머니의 지혜와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가치들을 율제그룹의 새로운 비전과 연결시켰다. 단순히 건물을 짓는 회사가 아니라 공동체를 만드는 회사, 직원을 가족처럼 여기고 자연을 존중하는 회사, 이익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성공을 측정하는 회사. 그녀의 연설은 소박했지만 그 어떤 경영 전문가의 연설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냉소적인 기업 세계에 불어온 신선한 바람이었다. 산골 처녀는 이제 거대 기업의 도덕적 나침반이 되었다. 기업 재정비의 소용돌이가 어느 정도 잦아든 후 지혁은 하나를 데리고 바다가 보이는 어느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향했다. 작은 추모 공원이었다. 그 중앙에는 박서연이라는 이름만이 새겨진 하얀 묘비가 있었다. 지혁이 오래전 그녀를 위해 비밀리에 만들어 놓은 단제집온,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가 그녀를 위해 울 수 있었던 장소였다. 하나가 어머니의 묘 앞에 선 것은 처음이었다. 아버지와 딸은 마침내 함께 그들을 연결해준 여인에게 예를 갖추었다. 지혁은 서연의 웃음소리, 그녀의 꿈, 그녀의 강인했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신이 간직해온 작은 사진 앨범을 하나에게 건넸다. 하나는 비로소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다. 내 어머니는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부분이었다. 지혁이 차마 삼키지 못한 눈물과 함께 말했다. 네오를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의 한 조각을 되찾은 것만 같아. 하나는 직접 꺾어온 어머니가 좋아했을 법한 들꽃 한 다발을 묘비 앞에 놓았다. 잘 살게요. 엄마 목까지. 그것은 과거와의 화해이자 미래를 향한 약속이었다. 그리고 6개월 후 율제그룹 본사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폐쇄적이고 권위적이던 문화는 사라지고 활기차고 개방적인 에너지로 가득 찼다. 부회장이 된 권하나는 새로운 공익 프로젝트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그녀가 자라난 마을에서 멀지 않은 낙후된 시골 지역에 최첨단 무료 의료센터와 학교를 짓는 프로젝트였다. 그녀의 발표에는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약초에 대한 지혜와 율제그룹의 최첨단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완벽하게 융합시키고 있었다. 권지혁은 회의실 맨 뒷자리에서 CEO가 아닌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얼굴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서서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그룹의 미래를 딸에게 맡기기 시작했다. 한때 냉혹함과 슬픔으로 가득 찼던 그의 얼굴에는 이제 깊고 온화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하나가 미소와 함께 그에게 다가왔다. 어땠어요, 아버지? 완벽했어, 딸아.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통유리 창 밖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동쪽 하늘에서 장엄한 해가 떠오르며
서울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과 그리고 율제그룹에게 찾아온 새로운 시대의 새벽이었다. 죽어가는 한 남자를 구했던 산골 소녀는 단지 아버지를 찾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찾았고 그 과정에서 모두를 구원했다.